그 제일 첫 주제 발표자인 동국대학교의 석좌교수님 계시는 김성정 교수님을 모시고 첫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우리 좌장을 맡은 박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 더욱 좀 적합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금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대체로 뭐 그 순서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 집필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사금융 불법이라는 이제 접두사가 붙어 있고 사금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금융은 프라이빗 파이낸스라고 이해를 하는데 불법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 불법 사금융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금융이라는 말을 외국에서 쓰는지 뭐 이런 거 좀 엉뚱하지만 웨스트로우에도 좀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일본 이제 사이트에도 좀 들어가 보고 뭐 했는데 사실은 그런 말들이 우리와 딱 부합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료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사금융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주 일에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2012년 5월 30일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대책이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국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불법 사금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 사금융을 이자 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 및 사채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 고금리 대부, 요거 등록 대부업체도 해당이 되고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불법 대부 중개 수수료 수취, 그리고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것이 이제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열거된 것들과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는 그 죄의 성격이라든가 수법이라든가 내용으로 보면 좀 이질적인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 대부업체의 일탈과 횡포 뭐 이런 것이 불법 사금융의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또 불법 사금융 그 대책을 위한 그런 이제 회의들이 있었는데 제가 요 8년 전에 나온 보도 자료하고 지금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2년 그 나온 자료도 불법 사금융을 아주 척결하겠다라는 강한 말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상황은 좀 더 이제 심각해져서 이게 꼭 뭐 정부가 무관심했다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제도 설계가 미흡했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의 횡포라는 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으면 그 엉터리 대부업자가 발붙일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이 소비 대차를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이런 여러 가지 동인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말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융권 이상의 또는 그 이외의 우리 사회의 그 제도적인 개선과 환경 이것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관련되는 법들을 몇 번 찾아보니까 불법 사금융의 경우는 이자 제한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법, 집단소송법,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마친 상법 62조의 2 신설, 이것도 모든 상행위에 대해서 상거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간접으로 관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스피싱을 불법 사금융의 범주에 넣는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또 그 수신에 관한 이런 이제 법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규제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정말 관련 법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입법에선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의 조항이 법적으로 좀 그 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문제 양상들이 생기면서 예컨대 금융감독원에서 이 전통적인 대부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취급하다가 보이스피싱 문제가 커지니까 그러면 금감원 조직 중에 이 업무를 하기에 제일 근사치가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럼 불법 사금융의 일종으로 그냥 넣어서 거기서 이렇게 처리하자. 물론 그게 이제 법제도화 될 수도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정의 조항은 있어야 되는. 정의 조항이 없으면 예컨대 이제 부처의 어떤 조직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소관 부서가 달라지게 되고 그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12년에 이 정부에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 신고 및 특별 단속을 실시했을 때 2만 9천여 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설계에 어떤 흠이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와서 또 보면 이제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따라서 이 사태가 더 악화되고 심지어는 코로나를 핑계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 불법 사금융의 범주를 어떻게 넣을까? 우리가 대부업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 대부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아주 크지 않는 이상은 감독원에서 이거 다 뭐 관리하라고 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뭐 심지어 친인척 간에 돈을 꾸어준다. 이거 법적으로 따지면 다 소비대차 계약인데 그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뭐 대부업으로 봐야 되느냐. 전혀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노출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또 한계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불법 사금융에 대비하는 이런 이제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살펴서 오히려 연역적 방법으로 어떤 이슈들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본과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고 정말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지만 또 전체적인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또는 특히 법제도 같은 거는 유사성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뭐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무려 한 500여 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를 한번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1999년에 신종 사기 형태로 오래오래 사기라고, 이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나야 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의 전화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송금을 하라 하는 식으로 시작이 된 명의도용 사기, 가공청구 사기, 융자보증금 사기, 환부금 사기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2004년에 일본 경찰청이 특수 사기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입금 사기, 그러니까 예금 통장으로 송금을 받는 게 굉장히 그 대표적인, 이건 이제 특징이 안면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누구나 사용하는 통신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범죄자가 지정한 예금구자로 입금하는 이런 편취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는데, 일본에서는 특히 고령자, 일본은 오래전에 뭐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이 된 나라고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고령자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변호사협회는 이런 문제를, 이게 단순히 뭐 돈을 갈취하는 재산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가족관계나 인간관계를 황폐화시키는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문제 상황이 어려운 거는 누구나 휴대전화를 쓰고 있고 그게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박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한데, 이 자동차가 없다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도 없겠지만, 그러나 자동차가 주는 편익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제 사고 피해도 감소하고, 이게 독일에서 뭐 허용된 위험이라고 하던가요. 이게 휴대전화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기 범죄가 있다고 해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이것도 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조직범죄로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밑에서 심부름꾼 정도의 사람들만 검거가 되고, 그러면 이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다시 이 범죄 조직이 확산되는 이런 문제. 그런데 이제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주로 형사처벌 같은 거를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범죄 피해자들은 나에게 이 갈취를 한 범죄자가 처벌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적인 보복 감정, 이 원시적인 뭐 탈리오 법칙에 따라서 저놈을 혼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빼앗긴 돈을 돌려받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민사적 이 회복,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범죄로 인한 돈을 빼돌려 가지고 감추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조직원의 그 옥바라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해 가지고 경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니 라운드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은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협력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고 있어서 문제 상황이 굉장히 좀 쉽지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는 뭐 경찰청이 주도해서 수사를 많이 하고 있고, 금융청의 경우는 금융기업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금융청은 보이스피싱 대책보다는 대부업 등의 일탈행위에 대한 대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제 금융청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일본의 그 정부위원회인 소비자위원회가 전자화폐에 관한 소비자 문제에 대한 건의라고 하는 것에서 전자화폐 아이디를 사기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금융청이 전자화폐 발행 사업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금융청에 관여를 촉구했고, 이에 따라서 금융청은 가공 청구 등으로 전자화폐 아이디가 사용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전자화폐 발행 사업자에 대해서 뭐 주의 환기 조치를 취하도록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금융청 사무 가이드라인에서 피해자 신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정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국토교통성, 총무성 등 정부 부처가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협업을 잘 하고 있고, 특히 지자체가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금융에 대해서, 사실 사금융은 대부분 거의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관심을 갖고 이 협업하는지는 저는 뭐 실감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법제도들을 보니까 형법이 일단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이 많고, 사실 일본은 뭐 최근에는 안 그렇지만 세계 제1의 자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 변액보험 제도 같은 것, 보험가입 잘못해가지고 자살하는 노인이 뭐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생계가 막막해진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 이런 이제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조직범죄처벌법상 조직적 사기죄, 범죄 수익 은닉죄, 범죄 수익 수수죄 등 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최근에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 대법원에 해당이 되는데 특수사기의 이 구속요건 해당성에 관해서 상당히 그 완화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음성통신 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 확인 및 휴대음성통신 역무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일본의 그 총무성에서 주관하는 법령이고, 여기는 자기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사람도 있겠지만 렌탈 휴대전화라고 해서 그 빌려가지고 쓰는 휴대전화, 그 다음에 이 수신하는 거를 이제 대신 받아주는 비서 서비스, 뭐 이런 거를 또 활용하는 이런 범죄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심지어는 유심칩 카드를 이용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기 상표로 저렴한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점포 가상 이동체 통신 사업자, 모바일 버추어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900여 개 사업자의 서비스 가입자가 1,840만 명에 이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보이스피싱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이것에 의해서 또 이 갈취한 돈을 이제 돈 세탁하고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소비자안전법에서 간접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제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 본인 확인법이라는 것에서 이게 뭐 가짜 예금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뭐 대포 통장, 우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 약물, 이거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또 그런 게 악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뭐 이름이 굉장히 긴데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금사기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미국이나 스위스에도 유사한 법이 있어서 이게 뭐 일본에서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민사적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이용 예금 구자에 관한 피해 회복 분배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이용된 예금 구자에 대해서 구자를 동결하고 당해 예금 구자에 대해서 구자 명의인의 권리를 실권시키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회복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는 조장 소송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한데 이런 거를 위해서 법리를 많이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에 일본 형사소송법에 최근에 플레어 바게닝이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누가 시켰다 이런 거를 다 폭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좀 깎아주겠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 흥정, 뭐 사법 거래, 뭐 유죄 협상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그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정부 각 부처, 민간기업, 사업자단체, 지자체 등의 협력 아래서 비교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왔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도 증가하고 체포자 수도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범죄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문제는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이제 국회에 제기된 다중사기 범죄 방지법에 대해서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관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작은 대롱을 통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뜻의 한자어인데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주제 넘게 한번 이 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다라는 뜻으로 썼고요. 예,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불법금융 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안이 되었다가 국회가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다중사기 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종래의 범죄 행위에 더해서 유사 P2P, 가상통화 채굴과 상장 거래 등 가장행위, FX 렌트 등 신종 위험까지 포함해서 이게 뭐 매우 광범위한 규제를 전제로 하는 그러한 법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뭐 가상 자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꼭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가상 자산 그 사업이라는 거는 여수신 기능도 없고 거래자에게 무슨 통장 개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막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느 범주에서 집어넣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등록 대부업체가 고금리 등의 불법 사금융으로서 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뭐 이자를 받느냐라고 하는 이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이슬람교 뭐 등등의 이제 종교적 가르침에 따르면 이자를 안 받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러한 것이 중세 캐논법에 영향을 미쳐서 무이자 사상이 많이 발전이 됐고 그거는 우리 민법에 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자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슬람 파이낸스 같은 게 주목을 끌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그라민은행 이 그라민은행의 창시자는 경제학자인데 거기는 무이자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경제학자지만 노벨 경제상을 받은 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그 벵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들의 사람들의 삶의 이 질을 향상시켰다라는 평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 대부업체가 고금리를 이게 구현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외국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예를 제가 좀 소개해놨습니다만은 이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대부 영업 그 자체가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이들의 주된 고객이 실제로 제도권 금융에 포용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어서 결국은 그 사금융업자들의 약탈적 영업행위에 노출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계층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민들레 홀씨 대출인가 이런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들이 많은데 그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제도권 금융의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례적으로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제도들도 다 좀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법을 보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형사특별법이라면 재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많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 처장님이 금소법 얘기하셨는데 금융회사 정의조항에 금소법 조항을 끌어다 쓰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유사상호 문제는 상법 18조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 관련법에다 개별법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데 나쁜 목적으로 유사상호를 썼다라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이유로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또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안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현재 국회에는 일반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2개가 계류돼 있고 그 다음에 상법 66조의 이 신설 법안이 이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된 상태라서 이런 그 법의 제정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으로 피해자 구제 기금을 신설하는 문제 이것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특사경 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이런 이제 기능이 꼭 뭐 경찰만이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금기시하거나 이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증권범죄 수사 등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금융이나 금감원 직원을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단체 소송 제도 채용 여부는 우리 지금 이건 집단 소송 제도하고 좀 다른 거고 소비자 기본법에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반복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를 단체 소송의 원고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신상 공개를 하겠다. 뭐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조직적이고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이제 대응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과의 관련성 문제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유사수 신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처벌하는 이런 조항들은 지금 개정안이 또 올라가 있고 해서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건 통신사기 피해에 관한 이제 이 법의 환급법에 의해서 이걸 이제 개정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범죄 수익을 갖다가 국가에서 이제 벌금이라든가 뭐 이제 몰수라든가 추징이라든가 이렇게 뺏어가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 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뭔가 조금 더 정치한 이런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종래 관용처럼 사용하던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에 앞서서 개념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중 사기 범죄로 보고 입법을 진행할 경우에 그 법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입법에 착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향후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